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우선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인데요. 블룸버그에서 달러 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 달러 지수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달러 가치가 0.6% 상승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달러가 유로, 엔 다 같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유로가 약세, 엔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로 가치가 2.3% 떨어졌습니다만은 엔화 가치는 0.8% 상승했고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1.2%나 상승했죠.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도 계속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죠. 국채 10년 수익률이 지난주에 2.34% 떨어졌습니다. 특히 국채 3년 수익률은 사상 처음으로 장중이긴 합니다만 2%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디플레 압력을 반영해 가지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가를 보면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었는데요. 독일, 프랑스 주가가 약 5% 정도 올랐습니다. 돈을 풀 것이다. 유로 중앙은행이 돈을 풀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 주가는 주요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나쁘게 나오면서 약간 하락했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자, 지난주 이슈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스위스 중앙은행이 환율 폐기제를 포기한 건데요. 당초에 2011년 9월부터 1유로당 1.2 스위스 프랑을 지키기로 했죠. 그런데 지난주에 포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로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앞으로도 더 유로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특히 이번 주에 유로가 양적 완화를 단행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유로 가치가 떨어지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도저히 환율 방어를 위해 지금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해 놨습니다만 더 이상 힘들다. 이게 반영되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요 국채 가격 상승했고요. 국채 수익률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됐습니다. 스위스 프랑에 투자한 일부 헤지펀드가 거의 파산 위기에 들어가 있고요. 시티은행이나 도이체방크 이런 은행들도 상당히 큰 손실을 본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스위스 영향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스위스 은행 대출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의 환율 통화 가치가 또 폭락하게 됐었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 큰 영향은 어느 정도 지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잔여 영향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이슈 중에 하나는 한국은행 경제 전망이었죠. 경제 전망을 낮추리라 생각은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했는데요. 그림의 파랑 막대는 작년 10월 달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 막대는 지난주에 한 겁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작년 10월 달에 3.9%로 전망했습니다만은 이번에 3.4%로 낮췄습니다.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수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2.4% 전망했습니다만은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신 경상수지 흑자폭은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경상수지가 한 700억 달러 정도 흑자날 것이다. 작년 10월 달에 그렇게 전망했습니다만은 이번에 940억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번에 경제 전망을 하면서 또 2016년 내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에 올해보다 높은 3.7%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경제 전망치를 보면은 조금 낙관적이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만 재개하고는 실제로 전망한 것보다 지나고 나면은 경제 성장률이 더 나빠졌습니다. 아마 내년 3.7%도 낙관적인 전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물가 목표를 낮췄는데요. 근데 물가 목표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 물가를 2.5%에서 3.5% 상승률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근데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소비자 물가가 1.3%였습니다. 목표치 하단에도 접근 못한 거죠. 근원 소비자 물가에서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나 음식료를 제한 겁니다만은 이것마저도 목표 하단 2.5%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소비자 물가를 1.9%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목표 하단 이하라는 것이죠. 저는 왜 한국은행이 물가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은행이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저성장, 저물가가 구조적으로 정착되지 않는지 혹은 일본식 디플레이션을 가지 않을지 근본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우선 미국에서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아마 주택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습니다만 회복 정도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해 12월 경기 선행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나타낸 지표인데요. 아마 경기 선행지수 증가세가 둔화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축소되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걸 미리서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유로 지역입니다. 22일 날 22 유로 중앙은행이라고 그러죠. 통화정책회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양적 완화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문제는 양적 완화를 어떤 방식으로 단행하고 얼마를 돈을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국 국채를 사주고 이게 한 5천억 유로를 넘을 것이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1월 25일 날 그리스 총선이 있죠. 그리스가 과연 유로에서 탈퇴할 것인가 관심사입니다. 어떻든 총선 결과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번에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20엔까지 갔다가 116, 117엔에서 약간 그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 약세가 주춤거리기 때문에 일본이 또 돈을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주에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전문가들이 3분기보다 다소 낮은 7.2%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4분기 연간 실질 국내総生産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보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중 중요한 경제 성장률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중국 경제인데요. 중국 경제가 지난 32년 동안 연평균 10%는 매우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장률이 7%대, 6%대로 둔화되는 과정이다. 중국의 10% 고성장 시대는 이제 마무리됐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안만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도 7.2%, 올해는 그 이하로 점차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동안 성장 내용을 보면은 특이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09년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 오히려 중국 경제는 10%나 성장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도 어떻게 10% 성장했을 것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투자를 유도했죠. 고정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이 한 22% 정도 되는데요. 중국은 한때 46%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높은 성장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기업들이 많이 해놨는데 세계 수요가 이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물건이 안 팔리고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는 이런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부실을 나중에 한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저는 2017년 전후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최근에 그 중국 주가가 단기에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만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이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근데 경기 선행지수에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들어갑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장단기 금리차 하나만 가지고도 복잡한 거시경제 모델보다 경제 성장률을 잘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경제 성장률, 경기에 선행하는 경기 선행지수에조차 선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전후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고 그리고 2007년, 2008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금리에는 특히 장기 금리에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장기 경제 성장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나고 보면은 이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걸 보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아마 이번 주말에 발표될 경기 선행지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단기 금리차는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경제도 아주 설명을 잘해주고 있죠. 장단기 금리차만 보면은 1, 2분기 후에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그림에서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차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뒤따라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고 이걸 보면은 올 상반기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이걸 이번에가 한국의 경제 전망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제가 한번 분석해 보면요. 장단기 금리차가 앞으로 2분기 정도 후에 경제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상관계수를 보면은 2분기 전 장단기 금리차하고 이번 분기의 경제 성장률로 상관계수가 0.6 정도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2분기 전에 축소됐으면은 바로 2분기 후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 이게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걸 봤을 때 그랜저 인과관계 이거로 인과관계를 검증해 봤을 때 장단기 금리차가 경제 성장률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장단기 금리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앞 그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 참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스위스 중앙은행 환율 폐기제 포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 여파가 충분히 가시지는 않았다. 아직 잔파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특징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각국의 국채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거꾸로 금리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유로 중앙은행입니다. 유로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단행할 텐데요. 과연 그 규모가 얼마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그 금융시장에 영향을 달리줄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아직도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10% 성장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야 잘해야 7% 안팎 이 정도 저 성장률이 한 단계 떨어지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성장 때 기업들이 많이 투자해 놨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는 단계에서는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실사이면 한번 처리해야 되죠. 아마 2017년 전후에 큰 흐름 보면은 중국이 구조조절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거는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축소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되든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금융시장 변동폭이 상당히 큰 불안한 국면이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